과학톡 최미영. 문경수입니다. 네, 문 대장님. 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질병에 걸릴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사실 미리 대처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미래의 의학은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병을 예측해서 예방하는 맞춤형 의학도 연구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꿈의 의학으로 불리는데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미 손상된 장기를 복원하는 연구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톡은 난치성 치료의 희망이 되고 있는 줄기세포란 무엇이고 그 연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줄기세포라는 게 어떤 건가요? 줄기세포를 개념적으로 일단 정의를 한다면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는 세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가 재생산이라고 하는 능력하고 그다음에 분화능이라는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세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만드는 그런 세포이기도 하고요. 현재 우리 몸에서 존재를 해서 우리 몸의 기능을 우리가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라는 게 항상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게 되면 얘네들이 늙어 죽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소실된 그런 세포들을 다시 이제 공급을 해주려면 뭔가 그 근원이 되는 세포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줄기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과 장기에는 이론적으로 다 줄기세포가 있는 거로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수행평가로 세포를 현미경으로 가장 많이 관찰하는데 그때 이제 표피세포를 가장 많이 관찰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 때 관찰해봤을 땐 이게 내 몸에 있었다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럼 줄기세포는 실제로 관찰을 하면 어떤 좀 모양으로 생겼나요? 세포라는 게 우리 몸에 한 230여 종의 그런 그 분화된 세포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세포들이 모양이 다 다르고요. 네. 그리고 줄기세포도 마찬가지로 그 있는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르고요. 조직마다 얘네들이 기여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얘네도 각자 모양이 이제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세포보다는 약간 좀 작은 특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그 공간상에 따라서 그 모양들이 또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앞서 박사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 줄기세포는 분화능을 가진 세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화능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화 줄기세포라는 개념을 처음 이제 만들어낼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나무를 하나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의 각 끝에는 그 230여 종에 해당되는 그런 분화된 세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나무의 줄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가지들이 뻗어나가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실제로 그 줄기 간자를 써서 영어로는 스템이라는 그런 줄기라는 뜻을 써서 스템셀 내지는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줄기세포로부터 여러 가지 분화된 세포들이 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분화능, 즉 서로 다른 세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분화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그 모든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나요? 아까 심장에서는 뭐 줄기세포가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론적으로는 모든 조직이나 장기들이 재생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모든 조직이나 장기는 줄기세포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저희가 실제로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것은 네. 배양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실제로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가 3차원 공간인 그 조직이나 장기 내에서 존재할 때는 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세포들에 의해서 그 특성을 유지를 하고 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걔네들을 따로 이제 실험실 환경으로 끄집어냈을 경우에는 네. 그런 주변에 그런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포를 배양하거나 아니면 인공으로 임신을 시키려고 할 때도 다수의 세포를 인공 수정을 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공 배양을 시키려면 줄기세포만 모아가지고 얘가 생존율이 좋은 녀석과 그리고 밀도면으로도 이렇게 많이 모아서 배양을 하는 것이 성공적일 텐데 그걸 어떻게 그럼 측정하거나 관찰을 하고 계신가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세포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줄기세포도 각각의 조직 장기마다 다 이제 다르게 존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출해서 얻어내서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을 주로 많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포들이 이제 각각에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을 때 밀도가 좀 높을 때 잘 자라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배아줄기 세포 내지는 이게 만능줄기 세포라고 할 수 있는 세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얘네들은 굉장히 그 단단하게 모여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내게 되면 얘네들이 죽거나 아니면 분화되어 버리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줄기세포도 각각 특성이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나요? 네, 그 크게 줄기세포를 이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제 분화능하고 자가 재생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분류를 할 때는 이 세포가 갖고 있는 분화능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줄기세포가 어디 조직이나 뭐 장기에 박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어디로부터 유출이 됐는지, 어디로부터 근원이 됐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름을 명명하는 그런 방법론, 분류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과학 동화나 이런 잡지를 봤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것이 도마뱀 같은 거는 꼬리를 자르면 다시 재생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오늘 주제가 비슷한 걸 텐데 이런 그 특성이 있다는 걸 언제부터 알기 시작했고 어떤 식으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 도마뱀이나 아니면은 도마뱀보다 조금은 진화적으로 조금 하류인 그런 동물들 같은 경우는 재생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런 능력들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포유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계속 이제 진화를 해오면 해올수록 그런 능력을 점점 소실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분의 2 정도를 저희가 잘라내도 간이 정상적으로 원래 사이즈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간 이식 같은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조직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기관이나 조직들에 있어서는 그런 그 도마뱀 같은 조직에서 동물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재생 능력이 없습니다. 없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이렇게 재생 능력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세포가 줄기세포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러면 그 줄기세포를 좀 더 많이 늘려서 배양을 해서 늘려서 그거를 다시 원래 치료가 필요한 곳에 다시 투입을 해주게 되면 저희가 그 능력을 대신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재생의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의학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재생 능력을 다 갖고 있지만 그 능력을 저희가 질병이 걸리게 되면 소실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세포들을 충분히 만들어서 제공을 해줌으로 해서 소실된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재생의학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재생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근원적인 세포가 줄기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각각의 위치에서 채취된 줄기세포의 특징은 다른 건가요? 줄기세포가 추출되는 위치에 따라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네. 좀 편할 것 같은데요. 크게 봤을 때 그 추출된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배아줄기세포하고 그다음에 성체줄기세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체줄기세포는 그 말 그 자체로 성체 몸에 성체에 존재하는 그런 세포고요. 네. 그리고 성체에는 각각의 조직과 장기들이 서로 다른 조직과 장기들이 있고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조직과 장기에는 서로 다른 줄기세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체줄기세포로 부르기도 하고 저희가 조직특이적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사람들의 욕심은 줄기세포를 아무데나 손상된 부위에 딱 집어넣으면 알아서 만능으로 딱 움직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그 조직에 적합하게 맞게 맞춤으로 분화하는 거를 제어해주는 어떤 명령체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원하는 줄기세포를 딱 넣어주면 제일 좋을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 줄기세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적으로 배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배양한 줄기세포는 실제로는 그 기능을 많이 소실을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어준다라고 해서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양을 늘려서 넣어준다라고 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줄기세포보다는 줄기세포가 공급하는 그 세포, 즉 분화된 세포를 공급해 주는 것이 실제로는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데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줄기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치료 방법들이 워낙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질환에 따라서 저희가 설명을 조금 다르게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줄기세포가 갖는 특성 중에 분화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분화능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분화능의 저희가 종류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류 기준을 보게 되면 전분화능이라는 것이 있고요. 전능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능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다능성, 그다음에 단능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성 같은 경우를 일단 설명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만능 줄기세포라고 불리기도 하고 저희가 만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만능성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230여 종이라고 추정되는 그 세포를 모두 다 만들 수 있는 세포의 능력을 저희가 만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능성의 분화능을 갖고 있는 세포가 배아줄기세포입니다. 왜냐하면 배아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발생이 되어서 하나의 성체를 만들기 때문에 배아 상태에 있는 세포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를 다 만들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제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능성 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성체줄기 세포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성체줄기 세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조혈모 세포를 들어보자면 혈액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혈구 세포를 만드는 세포가 조혈모 세포입니다. 근데 이 조혈모 세포가 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혈모가 혈구 세포에는 백혈구, 적혈구, 그다음에 NK 세포, 그다음에 덴드리틱 셀 이런 것들 종류로 이제 몇 가지 종류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래서 다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아까 여러 종류의 그 줄기세포를 말씀하셨는데 만능도 있었고 네네. 다능도 있었고 단능도 있었는데 기왕이면 만능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공학적으로는 여러 면에 다양하게 쓰이는 것이 효율이 떨어지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아마도 지금도 배아줄기세포를 이제 증식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쓸 텐데 국내 사람과 해외 사람의 그 세포를 증식시키는 방법이 다릅니까? 아니면 공통으로 표준화된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표준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배아줄기세포가 배양되는데 줄기세포가 크는데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영양소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단백질들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양액에 첨가를 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단지 이제 그런 배양액의 조성들이 이제 각각의 만들어낸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넣어주거나 덜 넣어주거나 해서 특성을 조금 더 좋게 해주거나 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연구가 되면 백혈병도 치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현재 백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골수 이식이라는 방법이죠. 근데 그 골수 이식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줄기세포를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골수 안에, 저희가 이제 골수라는 것이 뼈 안쪽에 있는 그런 세포 집단인데요. 그 뼈 안에 존재하는 세포가 골수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조사를 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그 암화된 세포들을 다 죽이고 난 후에 그다음에 정상적인 조혈모 세포를 이식을 해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상태의 혈구 세포가 나오게 돼서 백혈병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박사님, 그 백혈병 치료에도 줄기세포가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줄기세포 연구가 필요한 그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골수주 이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골수 이식을 할 때는 실제로는 이제 장기 이식과 마찬가지로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거긴 하지만 장기 이식과 마찬가지로 이게 면역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면역 이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면역이 이 사람과 면역이 맞을 수 있느냐, 맞을 수 없느냐에 따라서 이식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수 이식을 받기 위해서 대기해야만 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그 이식을 받아야 되는 환자의 줄기세포를 저희가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환자의 줄기세포로부터 조혈모 세포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조혈모 세포를 만들어서 그 환자한테 직접 이식을 해주게 되면 백혈병을 치료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배아줄기세포 관련해서 이런 생명과학적 측면 말고도 윤리적인 측면이나 법적으로도 어떻게 좀 제도가 많이 마련되었는지 아니면은 규제가 심하다가 완화되는 추세인지 연구를 위해서 배아줄기 세포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배아 단계, 그러니까 생명체를 어느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체로 볼 것이냐라는 한 질문으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배아줄기 세포가 추출되는 그 단계가 어디냐면 이제 배반포라고 불리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 배반포 단계는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착상이 되기 바로 전 단계에 있는 세포라고 볼 수 있고 집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입장에 따라서는 이 배반포 자체도 생명체로 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험관 아기를 만들 때 네. 저희가 만드는 것이 배반포 단계입니다. 그 배반포 단계를 만들어서 엄마의 자궁에 이식 착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배반포 자체가 생명체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반포를 파괴해서 배반포를 해체를 하는 거거든요. 해체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세포를 밖으로 꺼져내는 게 이제 배아줄기 세포이기 때문에 그 배아줄기 세포는 배반포를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생명을 파괴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윤리법에서는 배아줄기 세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윤리적인 네. 부분에서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 활용된다면 이로운 점도 분명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재생의학에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재생의학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적합하게 면역에 거부 반응이 없도록 그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세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아줄기 세포 같이 분화능이 이제 만능성으로 있는 세포들 같은 경우는 분화 능력을 조절해서 저희가 원하는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화능을 조절하는 것이 아직은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는 조금 쉽게 이미 어느 정도 기술적 완성도가 있는 그런 세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세포들도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화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기술적 필요성 내지는 도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면역 체계상으로도 내 몸 어딘가에서 있는 줄기세포를 꺼집어내지 못하는 경우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줄기세포를 갖다가 쓰면 더 면역 거부 반응이 줄어들게 됩니까? 완전 타인들보다? 좀 더 쉬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세포를 이식받는 것보다는 자기 거를 만들어서 이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가장 이제 이상적인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자기 자신의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이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리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박사님, 프로그래밍을 다시 짠다는 의미 같은데 정확히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네. 저희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아까부터 이게 230여 종의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은 수정란 하나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수정란 하나부터 얘네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분화가 되고 세포 수가 늘어나고 하면서 각각의 적절한 시점에 따라서 얘네들이 분화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분화를 하게 되고 하면서 이런 그 일련의 그 시퀀스를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걸 다른 말로 세포의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 이제 셀 페이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세포의 운명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그리고 저희가 그걸 다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다,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우리 몸에 프로그램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다시
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걸 다시 뒤집어 엎어서 다시 프로그램을 짠다라는 의미에서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리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뭐냐라고 설명을 드린다면 아주 단순하게는 A라는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의 운명을 A라고 운명이 정해진 세포를 B라는 세포로 바꾸는 것, 그 자체를 저희가 리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A라는 세포가 만약에 B라는 세포가 있다 그러면 B라는 세포가 저희가 배아줄기 세포와 같은 종류의 세포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를 저희가 역분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완전히 분화된 세포로부터 아주 극초기의 단계, 그러니까 생명이 발달하기 단계 아주 초기의 단계로 되돌아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분화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2006년에 일본의 이제 시냐 야마나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완전히 분화된 성체 세포로부터 배아줄기 세포와 같은 상태의 그런 세포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를 저희가 유도만능 줄기 세포, 영어로는 iPSC라고 부르게 됩니다. 리프로그래밍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한때 굉장한 사회적 이슈가 됐었고 문제가 됐긴 했는데 황우석 교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분이 한 것은 어디까지 연구가 됐었고 그 이후에 한동안 이렇게 줄기세포 하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을 많이 들었었고요. 아, 네, 정말 어렵고 중요한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황우석 교수님이 하셨던 기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리프로그래밍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완전히 분화된 세포의 핵을 꺼집어내서 이 핵을 난자에다가 투입을 하게 되면 난자의 핵을 치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자의 핵을 성체의 핵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치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치환이 된 그런 세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수정란과 같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발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수정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세포 단계, 그다음에 4세포 단계, 그다음에 8세포 단계를 거쳐서 배반포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배반포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 상태에서 배반포를 해체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내부 세포괴라고 부르는 저희가 세포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을 저희가 세포 배양 접시에다 배양을 하게 되면 이게 배아줄기 세포가 됩니다. 즉 황우석 교수님이 했던 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핵치환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의 세포를 배아줄기 세포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핵치환 배아줄기 세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난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핵치환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핵치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는 저희가 복제양 돌리와 같은 복제 동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해졌고 그리고 배아줄기 세포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돼서 핵치환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배아줄기 세포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술이 너무 어려운 데 반해서 iPSC 기술은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핵치환 기술을 통하지 않아도 저희가 배아줄기 세포와 같은 단계의 세포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국내 연구 수준은 어느까지 쫓아갔나요? 아까 야마나카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사실 많이 되어 있다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핵폭탄을 맞아서 연구가 막 중단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되어 갔을까요? 그러니까 핵치환 기술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핵치환 기술은 그 영장류에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황우석 교수가 이 기술이 이제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2013년에 그 미국의 오레곤 스테이트의 미탈리포프라는 그 그룹에서 인간의 핵치환 배아줄기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성공을 시켰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같은 해에 우리나라의 차병원의 이동률 교수님 연구팀에서도 마찬가지로 핵치환 기술을 통해서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핵치환 기술은 이제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다 따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도만능 줄기세포 기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연이어서 실제로는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쉽지는 않았고요. 저희 생각에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연구팀에서
거의 아마 최초로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2008년에 저희가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연 실험 측면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훌륭하십니다. 따라왔고요. 그러면 직접 교차 분화 기술이 개발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기술인가요? 네, 리프로그래밍 기술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세포를 B라는 세포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B라는 세포가 배아줄기 세포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분화 과정을 거꾸로 되짚어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분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배아줄기 세포를 직접 치료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왜냐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배아줄기 세포를 저희가 완전히 분화를 시켜서 저희가 분화된 세포를 이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세포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배아줄기 세포와 같은 그런 만능 줄기 세포가 아니라 분화된 세포거든요. 그러면 이 만능 줄기 세포를 만들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포를 바로 만들면 더 쉬운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게 이제 직접 교차 분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표피 세포, 저희 집 표피 세포를 가지고 신경을 직접 만든다거나 신경 세포를 직접 만든다거나 아니면 심근 세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간 세포를 만든다거나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런 기술들이 이미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저도 이제 직접 교차 분화 기술을 최근에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핵취향 기술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보다 훨씬 더 어렵고 번거로운 복잡한 기술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술이 유도만능 줄기세포에 비해서 가지는 혹시 장점이나 특징은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저희가 만들어내고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제 더 이상 그럼 핵취한 배아줄기세포 기술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증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생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생쥐의 배아줄기 세포와 그다음에 생쥐의 유도만능 줄기 세포를 만들어서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생쥐의 유도만능 줄기 세포를 가지고 이 유도만능 줄기 세포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생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줄기세포도 마찬가지로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제 만들게 되면 배아줄기세포하고 실제로는 모양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생물학적 마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는 차이가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거를 생쥐와 같은 상태처럼 증명을 하기 위해서 복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을 다시 이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다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서 핵취한 배아줄기세포와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정말로 동일한지 조금 더 우월한 부분은 없는지 만약에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지라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핵취한 배아줄기세포 기술도 연구는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영화에 나오는 나쁜 과학자와 돈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자기를 복제하는 기술은 이미 완성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과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장류의 배아줄기 세포가 그러니까 즉 그 원숭이의 배아줄기 세포가 만들어졌던 건 이미 오래전에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2018년 작년에 중국에서 최초로 복제 영장류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상태에 있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복제 원숭이를 만들어낼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다. 즉 극복해야 될 기술들이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영장류와 사람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영장류의 그 배아줄기 세포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실제로는 인간 배아줄기 세포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제 기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복제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가 윤리적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나라에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 금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재생의학 말고도 파킨슨병 같은 대표적인 뭐 유전병 이런 치료제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뭐 치료제로서는 어떻게 줄기세포가 연구되고 있나요? 네.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세포를 얻어내서 만능 줄기세포를 얻어내서 네. 저희가 분할을 시킨 후에 네. 그다음에 성체줄기세포와 같은 단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완전히 분화시킨 세포를 분화시켜서 네. 저희가 필요한 세포를 만들어서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의학이라는 것이 우리 질병이 걸려서 우리 몸에서 소실이 된 세포를 네. 다시 재공급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포 치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그 뇌 속에서 중뇌 부분에서 도파민성 신경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신경세포가 특이적으로 죽어나가는 병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기능은 정상인데에 반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세포, 운동을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세포이기 때문에 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파킨슨병의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 공급해 줄 수 있는 세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새로운 이제 파킨슨병을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도전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최근에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배아줄기 세포로부터 직접 분할을 시키는 기술, 그다음에 유도만능 줄기 세포로부터 분할을 시켜서 얻는 기술, 네. 또 저같이 직접 교차 분할을 통해서 이런 세포를 얻는 기술, 이런 기술들이 같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유전병이 이제 특정 유전자에 손실이 일어나거나 변형이 일어나서 뭐 장애가 오거나 그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킨슨병 같이 치료가 된다면 대부분의 유전병들이 이런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좀 치료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까요? 유전병인 경우에 있어서는 네. 그 유전자가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제가 만약에 유전병을 갖고 있는데 네. 제 iPS를 만들게 되면 그 iPS도 마찬가지로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면역 체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만능 줄기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제 유전적 결함을 그대로 갖고 있는 세포가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유전자 교정, 저희가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기술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교정을 해서 이제 치료에 활용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네. 그럼 실제로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장기를 만드는 것까지도 시도를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 보통 장기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장기, 큰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정도 크기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보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많은 종류의 그런 세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줄기세포도 있지, 거기 안에 간이라고 치자면은 간 세포도 있지만 간 줄기세포에 해당하는 그런 세포들, 그다음에 거기를 구성하는 혈관 세포들, 뭐 이런 다양한 세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재현을 해낸다는 게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희망적인 그런 기술이 좀 개발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오르가노이드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올간이라는 그런 영어와 오이드라고 하는 이 비슷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오이드라는 그 영어를 합쳐서 이제 올가노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즉 오간 장기하고 비슷한 그런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장기 유사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연구하고 계신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줄기세포 연구센터가 네.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고요. 앞으로 연구 목표는 또 어떤 것인지. 네, 줄기세포 연구센터 이전에 저희가 이제 발생분화 연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치환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 복제 동물을 만들던 그런 연구실로부터 저희가 근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조금 약간 이제 분화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줄기세포 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연구센터에서는 재생의학적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을 모델링하는
그런 연구 또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 질병을 모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올가노이드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고도화된 질병 모델링을 하는 것도 가능해서 그런 연구들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하나의 개체를 인공적인 인간 개체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 대상으로 그 시스템으로부터 질병을 모사해서 저희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좀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는 줄기세포 그리고 네. 또 재생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확실히 줄기세포 이게 세포 이름 자체는 되게 단순하고 되게 이쁜데 내용 자체는 되게 어려워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특히 이 세포 부분, 생식과 발생 부분을 공부할 때도 엄청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줄기세포라는 게 사실 정말 무궁무진한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AI, 인공지능 이런 분야랑 또 결합을 하면은 또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런 윤리적인 문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복제된 인간은 지금 만들지 않기로 전 세계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연구를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텐데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도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후천적 면역 지네틱스, 에피지네틱스라고 하나요? 그런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줄기세포를 지금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람의 손상된 부분을 치유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올바르게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줄기세포를 끄집어내야지 좀 더 치료도 좋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실 생각이라면 몸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를 해놓고서 나중에 병이 걸렸을 때 치료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늘 건강하게 운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기대 수명이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 줄기세포가 또 우리 인간의 수명 그리고 또 난치병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줄기세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자들이 왕성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만능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진짜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신하고 창의적인 그런 젊은 연구자들이 젊은 학생들이 이쪽 분야에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리프로그래밍을 저희가 배양실 안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향후에는 생체 내에서 직접 저희가 리프로그래밍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복잡한 과정 없이 직접 인체 내에서 직접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똑똑한 그런 학생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